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썸머스 모음의 빨강머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윌리엄 썸머스 모음은 1874년 파리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10살까지 살았습니다. 10살 때 고아가 된 이후로 영국에 있는 숙부 밑에서 자란 그는 캔터베리에 있는 킹스 스쿨에 들어갔으나 도중에 그만두고 독일로 건너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뒤에는 세인트 토머스 의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학에 능해서 제1,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의 정보 업무에 종사했고 프랑스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는 실제로 영국의 사상 문학에서보다 프랑스의 사상 문학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자신도 영국 문화보다는 프랑스 문화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썸머스 모음의 문학적 특색은 먼저 상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식을 중히 여겨서 상식을 넘어선 진리나 상식에 어긋난 진리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문학을 지배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란 자연 법칙에 지배당하는 생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며 삶이란 비록 복잡하긴 해도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삶을 사는 사람에 의해서 삶이 아름답게 또는 호화롭게 엮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야기꾼으로 자처하며 소설은 독자에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인간의 굴레, 달과 육펜스, 과자와 맥주, 면도날, 오색의 베일 등이 있고요. 단편집으로는 코스모폴리탄, 환경의 동물, 남해 이야기, 평론집으로는 서밍업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빨강머리는 단편집 남해 이야기에 실려있는 작품으로서 남양을 여행해서 얻은 인간 관찰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썸머스 모음의 빨강머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빨강머리 썸머스 모음. 선장은 바지 포켓 속에 손을 쑤셔놓고 간신히 커다란 은시계를 끄집어냈다. 포켓이 바지 양옆으로 나있지 않고 앞쪽에 달린 데다 원래 뚱뚱한 사나이였기 때문이다. 시계를 들여다보고 난 그는 다시금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다. 타륜을 잡고 있던 원주민인 카나카인이 선장을 힐끗 쳐다보았으나 잠자코 있었다. 선장의 눈길은 배가 다가가고 있는 섬에 머물고 있었다. 하얗게 이는 물거품의 선이 산호초의 표시를 해 주었다. 그곳에는 배가 통과할 만한 통로가 있음을 선장이 알고 있어 배가 좀 더 가까이 가자 그 통로가 보이기를 선장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도 거의 1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초호에는 물이 깊어
편안하게 닻을 내릴 수가 있었다. 아까부터 야자나무 사이에 있는 것이 선장 눈에 띄었다. 마오리 추장은 항해사의 친구였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항해사가 다가와서 선장은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술을 한 병 갖고 가서 아가씨들이나 불러 춤이라도 추자구 하고 선장이 말했다. 통로가 안 보이는데요? 하고 항해사가 말했다. 항해사는 카나카인으로서 얼굴이 까무잡잡한 데다 후기 로마 제국의 어느 황제와도 닮은 데가 있으며 뚱뚱한 몸집이었다. 그렇지만 얼굴은 잘생겼고 윤곽이 뚜렷했다. 바로 여기에 통로가 있는 것이 확실해 하고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선장이 말했다. 그런데 왜 안 보일까? 누구 한 사람을 돛대 위에 올려보내서 한번 보라고 해. 항해사가 선원 한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선장은 원주민인 선원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서는 선원이 뭐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 카나카족 토인은 잇따라 물거품 줄만 보일 뿐이라고 아래에다 외쳤다. 선장은 사모아 말이 토인처럼 유창해서 그 선원을 보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돛대 위에 그대로 있으라고 할까요? 하고 항해사가 물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선장이 대답했다. 저 망할 놈의 멍텅구리 자식이 앞도 못 보는구나. 내가 올라가면 당장 찾아낼 텐데. 선장은 화가 나서 가느다란 돛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야자나무에 오르기만 해서 그 짓이 몸에 밴 토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그러나 선장은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웠다. 내려와! 하고 선장이 소리쳤다. 너는 죽은 개처럼 쓸모가 없어. 통로를 찾을 때까지 산호초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배는 보조 발동 기관을 달고 있는 75톤짜리 스쿠너 선인데다 맞바람만 없으면 시속 4 내지 5노트의 속력으로 달렸다. 하지만 이미 낡은 배였고 흰 페인트 칠을 한 지도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지금은 더럽고 우중충하고 얼룩이져 있었다. 게다가 기름 냄새와 여느 때나 싣고 다니던 야자 열매 냄새가 물씬 풍겼다. 이제 배는 산호초가 있는 데서 100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었고 선장은 통로가 나올 때까지 산호초를 따라가도록 타수에게 일렀다. 그러나 배가 2마일이나 달리고 난 뒤에야 선장은 통로를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서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갔다. 산호초에서 이는 하얀 물거품은 끊임없이 연이어져 있었고 이제는 해도 넘어가고 있었다. 선원들이 미련함에 욕을 퍼부으며 선장은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체념하고 말았다. 배를 돌려! 하고 선장은 말했다. 여기다가 닻을 내릴 수 없어. 배는 바다 쪽으로 조금 나갔고 얼마 안 있어 날이 아주 어두워졌다. 배는 닻을 내렸다. 돛을 사리자 배가 좌우로 요동하기 시작했다. 아피아에서 사람들이 한 말이 있다. 언젠가 이 배도 뒤집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큰 상점 가운데 하나를 경영하는 독일계 미국인인 이 배의 선주는 억만금을 주어도 이 배를 타고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무척이나 더럽고 누더기 같은 흰 바지를 입고 얇고 흰 짧은 상의를 입은 중국인 요리사가 와서 저녁 식사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 선장이 선실에 들어가자 기관사는 이미 식탁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기관사는 키가 크고 홀쭉한 데다 목이 형편없이 말라빠진 사나이였다.
푸른 작업복에다 소매가 없는 저지 메리아스를 입었고 가느다란 팔에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문신을 하고 있었다. 제기라, 바깥에서 밤을 지내다니 하고 선장이 말했다. 기관사는 대꾸도 안 했다. 모두들 잠자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어두침침한 석유 등잔불로 성실을 밝혔다. 식사를 끝내고 통조림 살구를 먹고 나자 중국인 요리사가 차를 가져왔다. 선장은 여송연에 불을 붙이고 상 갑판으로 나갔다. 이제 섬은 야밤을 배경으로 다만 한낮 시커먼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오직 들리는 소리라고는 쉴 새 없이 부딪히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선장은 갑판 의자에 주저앉아 할 일 없이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잠시 후에 서너 명의 선원이 올라와서 의자에 앉았다. 그중 한 사람이 벤조를 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콘서티나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악기를 타기 시작하자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 토인의 노래가 이런 악기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그러자 노래에 맞춰 두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며 템포가 빠르고 손발이 동작이 빠르고 몸을 베베 꼬는 미개인의 춤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능적이요 성욕을 자극하기조차 했으나 감정이 없는 춤이었다. 동물적이고 노골적이며 무시무시하기는 해도 신비감이 없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춤이라고 할까? 아무튼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춤이었다. 이윽고 그들도 지쳐서 갑판 위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잠이 들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선장이 의자에서 몸을 무겁게 일으켜 세우더니 계단을 내려갔다. 선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올랐다. 밤의 열기로 선장은 약간 숨을 헐떡였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고요한 바다에 동이 트자 간밤에 그들이 눈을 피했던 산호초 사이의 통로가 지금의 위치에서 약간 동쪽에 나아 있는 것이 보였다. 배가 초호에 들어갔다. 수면에는 잔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물속 깊이 산호초 사이에는 형형색색의 작은 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닻을 내리게 한 다음 선장은 조반을 먹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맑은 하늘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었으나 일요일 이른 아침이어서 고요한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자연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정적이어서 이것이 선장에게 유달리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선장은 수목이 우거진 해안을 바라보며 앉아있으려니 게을러지고 마음이 아주 편해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감돌자 피우던 담배꽁초를 물속으로 던졌다. 상륙하겠다! 하고 선장이 말했다. 보트를 내려라! 선장은 뻣뻣한 동작으로 사다리를 내려와서 보트를 타고 조그만 포구까지 갔다. 물가까지 야자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나무가 열을 지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것이 정연하게 격식을 차린 듯했다. 흡사 나이가 지긋하면서도 경박한 노처녀들이 모여 발레라도 하는 양 선 웃음을 치고 지나간 시절이 갖은 교태를 다 부리며 허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했다. 선장은 꼬불꼬불 돌아가는 것이 보였던 오솔길을 따라 나무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얼마 안 가서 넓은 개울이 나왔다. 개울에 다리가 놓여 있었으나 야자수 토막으로 이어 만든 다리였다. 12서너 개의 나무 토막을 이어 만들었는데
있는 곳마다 개울 바닥에 갈라진 나뭇가지를 박아 떠 받치고 있었다. 좁고 매끄럽고 반들반들하고 둥구스름한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잡을 데도 없었다. 이런 다리를 건너자면 발 디딤이 틀림없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라야 한다. 선장은 어쩔까 하고 망설였다. 그런데 건너편 나무 사이에 백인의 집이 한 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스레 건너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조심했지만 그래도 통나무가 이어져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비틀거렸다. 마지막 통나무까지 가서 이윽고 건너편이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디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슬아슬하게 건너느라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쏠린 나머지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리자 선장은 깜짝 놀랐다. 이런 다리를 자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약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선장이 얼굴을 들고 바라보니 웬 사람이 앞에 서 있었다. 아까 선장이 보았던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분명했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소. 하고 그 사람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당신이 빠지지나 않을까 하고 지켜보고 있던 참이요. 덩치도 않은 소리요. 하고 자신만만해진 선장이 말했다. 나도 전에는 빠진 적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사냥 갔다 오는 길에 총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모두 가진 채 물속에 빠졌던 일이 생각나오. 이제는 아이를 시켜서 총을 들고 가게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도 이미 젊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조금 기른 턱수염이 이제는 다소 희끗해지고 여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매 없는 속 셔츠에다 즉그 천이 바지바람에 구두나 양말도 신지 않고 있었다. 영어를 하는 말투에 약간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닐슨 씨인가요? 하고 선장이 물었다. 그렇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죠. 선장은 조그만 방갈로에 따라 들어가서 상대방이 권하는 의자에다 무겁게 몸을 내려앉혔다. 닐슨이 위스키와 잔을 가지러 간 사이에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정말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많은 책을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사방으로 벽마다 책 선반이 마룻바닥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거기에 책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 그랜드 피아노 위에는 악보가 흩어져 있고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책이랑 잡지가 마구 널려 있었다. 이런 방을 보자 선장은 어리벙벙해졌다. 그는 닐슨이 괴짜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닐슨이 벌써 여러 해 동안 이곳 섬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괴짜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그는 스웨덴 사람이었다. 이 방엔 책이 굉장히 많군요. 하고 닐슨이 돌아오자 선장이 말했다. 많아서 해로울 게 있어요? 하고 닐슨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모두 다 읽었소? 하고 선장이 물었다. 대개는 다 읽었죠. 나도 책은 좀 읽는 축입니다.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를 받아보고 있어요. 닐슨은 손님에게 독한 고급 위스키를 한 잔 따라주고 여성연도 권했다. 선장은 상대방이 묻지 않는데도 자기 이야기를 약간 해주었다. 배를 타고 어젯밤에 이곳에 들어왔는데 통로를 찾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바깥에서 닻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항로는 처음이지만 회사 사람들이 이리로 물건을 보내고 싶어 해서 그것을 싣고 왔습니다. 혹시 그레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조금 가면 그 사람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조림을 꽤 많이 주문했어요. 야자 열매가 좀 있는데 그것과 교환하자는 거죠. 그런데 회사 사람들은 내가 아피아에서 하는 일 없이 들어누워 있을 바에야 차라리 이곳으로라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나는 주로 아피아와 파고파고를 내왕하는데 지금 파고파고에 천연두가 퍼져서 그곳으로 가는 배가 끊어졌어요. 선장은 위스키를 마시고 여성연에 불을 붙였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닐슨의 얼굴을 보니 공연히 조바심이 나서 그 바람에 선장은 이야기를 했다. 이 스웨덴 사람은 커다랗고 검은 눈에 어렴풋이나마 즐거운 표정을 띠고 선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은 조그마해도 아담하군요. 손질을 잘 했으니까 그렇겠죠. 나무도 아주 잘 가꾸시는군요. 무척 아름답습니다. 야자 열매도 지금이 제일 값이 좋을 때가 아닙니까? 나도 한때는 우폴루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팔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선장은 다시금 방안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있는 책이 모두 그에게는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의를 품은 듯한 느낌까지 주었다. 그래도 여기 계시면 좀 적적할 것 같군요. 하고 선장이 말했다. 이젠 그런 것도 예사가 되었어요. 여기서 25년 동안이나 살았거든요. 선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잠자코 담배만 피웠다. 닐슨은 그 침묵을 애써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사색에 잠긴 듯한 눈으로 손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6피트가 넘는 키에 아주 건장한 사나이였다. 얼굴이 벌겋고 얼룩투성이인데다 두 뺨에는 가느다란 붉은 핏줄이 그물처럼 나있고 귀, 코, 눈, 입 할 것 없이 온통 뚱뚱한 살 속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목은 통통한 비계 속에 파묻혀 있었다. 길고 곱슬곱슬한 머리가 거의 백발이고 이마 쪽으로 들이온 그 앞머리를 제외하면 뒤쪽은 거의 민머리였다. 그 널찍하고 번질번질한 이마는 거짓말로라도 총명한 듯한 인상을 줄 법도 했으나 오히려 유달리 전응아 같은 인상을 줄 뿐이었다. 푸른 플란늘 셔츠를 입고 있는데 목 부분이 탁 트여서 불구슬에 털로 뒤덮인 살진 가슴이 드러나 보였으며 아래에는 낡아빠진 푸른 서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육중하고 꼴불견이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는 그 큰 배를 앞으로 불쑥 내밀고 살진 두 다리를 벌리고 있었다. 사진은 탄력성을 잃은 지 오래였다. 닐슨은 이 사나이가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부질없이 생각해 보았다. 이 몸집이 큰 사나이도 어릴 적에는 뛰어다니며 놀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선장이 위스키 잔을 다 비우자 닐슨은 술병을 그에게 내밀었다. 한 잔 더 하시죠. 그러자 선장은 몸을 앞으로 수그리고 그 큰 손으로 술병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선장이 물었다. 아, 그건 내 건강 때문에 이곳 섬으로 왔죠. 배가 나빠서 1년도 못 살 거라고들 했어요. 하지만 보다시피 그 사람들이 잘못 보았죠. 내 말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눌러 앉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감상주의자니까 그런 거죠. 설마 그럴 수야? 닐스는 선장이 자기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줄 알았다. 그래서 빈정대는 듯이 검은 눈을 반짝이며 선장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선장이 너무나 뚱뚱하고 둔한 그런 인물로 보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닐스는 내킨 김에 이야기를 더 계속했을 것이다. 다리를 건널 때 몸의 균형을 잡느라고 거기에만 정신이 쏠려 못 보았을 겝니다만 다들 대체로 이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도 조그마한 것이 아주 참하군요. 내가 처음 왔을 때에는 이 집은 없었답니다. 원래는 벌집 모양으로 생긴 지붕에다 기둥을 떠받친 토인의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붉은 꽃이 피는 큰 나무가 가리고 있었죠. 게다가 노랑, 빨간, 황금색의 잎이 달린 파두나무 덤불이 있어 이것이 얼룩덜룩한 울타리를 이루어서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방에 온통 야자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 마치 여자처럼 변덕스럽고 허영에 차 있는 듯이 보였으니까요. 물가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는 물속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바라보며 온종일을 보낸 것 같았어요. 나도 그때는 젊은 사람이었고 참 벌써 25년 전이구려.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깜깜한 죽음의 세계로 사라져가기 전에 내게 할당된 그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즐겨보고 싶었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나로서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보자 불현듯 이곳에 애착을 느꼈고 울음이 복받쳐오를 지경이더군요. 그때 내 나이가 25밖에 안 되었던 시절이구려. 죽음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태어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죽기는 싫더란 말이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바로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살면 나 자신의 운명을 감수해 나가기가 더욱 수월해질성 싶더란 말이오. 이곳에 오자 과거의 생활, 그러니까 스톡홀름이랑 그곳의 대학, 그리고 본에서의 생활, 이런 것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것이 모두 딴 사람의 생활 같아서 마치 철학 박사들이, 실은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도 논의해왔던 실제라는 것을 이제야 드디어 터득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1년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1년을 보내고 나서 마음 편하게 죽으리라 하고 속으로 외쳐보았죠. 하긴 인간의 나이 25일 때라면 어리석고 감상적이고 멜로드라마식일 때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나이에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인간은 50살이 되었을 때 그랬던 인간에 비해서 지혜가 떨어질 게 아니겠소? 자, 드시구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에 조금 더 구애받을 것 없어요. 그는 여윈 손을 흔들면서 병을 가리켰다. 선장은 아직도 잔에 남아있던 술을 마저 다 들이켰다. 술을 전혀 안 하시는군요. 하고 선장은 위스키병으로 손을 뻗치면서 말했다. 나는 술을 잘 안 합니다. 하고 닐스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취할 때는 훨씬 교묘한 것 같은 방식으로 취하죠. 그렇지만 어쩌면 이것은 허영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아무튼 보통 술 마시는 것에 비해서 그 영향은 훨씬 더 오래가고 그 결과는 해가 훨씬 덜 하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코카인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하고 선장이 말했다. 닐스는 킬킬대고 웃었다. 그렇지만 내가 백인을 만나는 일은 드물어요. 하고 그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번만은 나도 한 잔 해야겠어. 위스키 한 방울쯤으로 해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는 직접 술을 조금 따라서 소다술을 탄 다음 한 모금 홀짝 마셨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나는 왜 이곳이 이토록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가 하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말하자면 철새가 대양 한가운데서 배를 만나 잠시 머물다가 가버린 것입니다. 5월이면 우리 고향의 초원에서 풍기는 산사나무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정열의 향기가 이곳에 떠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사랑을 하거나 고민을 한 자리에는 의뢰에 무엇인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던 어떤 것의 희미한 향기가 주위에 감도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가 마치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얻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신비스러우리만큼 영향을 주는 거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는 약간 웃음을 지었다. 쉬운 말로 할 수 있을는지 나로서도 상상이 안 가지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그쳤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곳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 전에 여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던 까닭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번에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젊은이의 사랑과 여기에 어울리는 배경이 멋지게 어울려서 내 심미안을 충족시켜주는 것일 뿐일지도 몰라요. 선장보다 머리가 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닐슨이 말에 얼이 벙벙했을 것이다. 닐슨이 어렴풋이나마 자기가 한 말을 비웃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그의 지성이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그런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감상주의자임을 스스로 말한 바 있었지만 감상주의가 회의주의와 합쳐질 때에는 정말 뒷일이 곤란해지는 법이다. 닐슨은 잠시 동안 잠자코 있다가 벼랑간 눈에 당황한 빛을 띄었다. 그런데 전에 어디선가 뵌 것 같군요. 하고 닐슨이 말했다.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고 선장이 대답했다. 당신 얼굴에 눈에 익은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 동안 내가 당황하고 있었단 말씀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라는 기억은 없군요. 선장은 육중하게 그 무거운 어깨를 움츠렸다. 내가 이곳 섬에 처음 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으니까요. 30년의 세월 동안에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 않겠소? 닐슨은 머리를 내저었다. 사실 전에 한 번도 못 가본 곳이 이상하게도 눈에 익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이따금 있단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본 것 같거든. 그는 변덕스런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전생에서 당신과 아는 사이였는지도 모르죠. 아마도 당신은 고대 로마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나는 노를 젓는 노예였을 법도 하군요. 그런데 30년을 이곳에서 지냈단 말씀인가요? 네, 30년 계속입니다. 혹시 빨강머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지요? 빨강머리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그런 이름으로밖에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내가 여러 해를 두고 매일같이 함께 지낸 여러 사람들, 이를테면 우리 형들보다도 더 뚜렷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 내 눈에 선한 것 같군요. 그 사람은
바울로 말레테스타라든가 로미오처럼 뚜렷이 내 상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테나 세익스피어를 읽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선장이 말했다. 닐스는 여송연을 피우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서 고요한 공기 속을 떠가는 고리 모양의 동그란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미소가 감돌았으나 두 눈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선장을 바라보았다. 선장의 그 비대한 몸뚱이에는 뭔지 유달리 불쾌한 데가 있었다. 아주 살진 사람들이 갖는 다혈질적인 자기 만족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괘씸한 노릇이어서 닐슨의 신경을 거슬렸다. 그러나 닐슨은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과를 대조해보는 것이 즐거웠다. 빨강머리는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빨강머리를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첫눈에 그 미모에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불꽃 같은 머리를 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를 빨강머리라고 불렀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결이 진 머리를 빨강머리는 길게 기르고 있었죠. 아무튼 라파엘로 전파의 화가들이 미칠 듯이 좋아하던 바로 그런 신기한 빛깔이 아닌가 해요. 빨강머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기엔 너무나 순진했던 탓이죠. 하지만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뭘 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키가 6자 하고도 한두 치는 되었는데 이 자리에 있었던 토인집의 지붕을 떠받치는 한복판이 나무 기둥에다 자기의 키 높이를 칼로 새겨두었더랍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허리가 날씬한 품이 그리스의 신과 같더라더군요. 마치 플락시텔레스가 조각한 아폴로상 그대로 유연한 곡선하며 거기에다 순하고 여성적인 아름다움마저 가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신비스러운 데가 있었답니다. 살결은 눈부실 정도로 하얗고 젖빛이 도는 게 마치 비단결 같았습니다. 말하자면 여자의 살결 같았답니다. 나도 어릴 적에는 살결이 흰 편이었습니다. 하고 선장은 충혈된 눈을 번쩍이면서 말했다. 그러나 닐스는 선장의 말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얼굴도 몸매나 마찬가지로 아름다웠대요. 크고 푸른 눈은 빛깔이 검어서 검은 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붉은 머리를 한 사람들과는 달리 눈썹이 검고 긴 속눈썹마저 검었거든요. 얼굴이 완전할 정도로 균형이 잡혔고 입술은 새빨갛고 나이는 20살이었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닐스는 연극하는 듯한 기분을 내며 말을 중단했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천하 일품이었어요. 그보다 더 잘생긴 남자는 없었으니까요. 야생식물에 신기한 꽃이 피는 이유를 알 수 없듯이 이런 인물이 태어난 이유도 알 수 없지요. 그가 태어난 것은 우연하고도 경사스러운 자연의 조화였다고나 할까요? 어느 날 그는 당신이 오늘 아침 들어왔던 바로 그 포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미국 수병이었는데 아피아에 정박한 군함에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음씨 좋은 토인을 꿰어가지고 마침 아피아에서 사포토로 가는 배편에 편승한 다음 통나무배로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가 탈주한 이유는 나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구속이 가해지는 함상 생활에 실증이 났는지도 모를 일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혹시 남양과 이 낭만적인 섬들이 뼈에 사무치게 감동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남양이나 이런 섬들은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거미줄에 걸린 파리 신세가 되거든요. 그의 성질은 부드러운 데가 있었고 게다가 공기가 상쾌한 이 초록색의 언덕이랑 푸른 바다가 마치 드릴라가 삼손의 힘을 빼앗아 버리듯 그에게서 북녘 사람의 힘을 빼앗아 버렸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는 몸을 숨기고 싶었고 자기가 타고 있던 군함이 사모아에서 떠날 때까지 이런 깊숙하고 외탄 곳에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포구에는 토인의 오막살이가 한 채 있었는데 어디로 발걸음을 옮길까 생각하며 서 있는 판에 젊은 아가씨가 나오더니 들어오라고 했다는구려. 그는 토인 말을 한마디도 몰랐고 아가씨도 영어를 모르기는 매한가지였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생긋이 웃으며 예쁘게 손짓을 해 보이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더란 말씀이요. 그래서 여자를 따라 들어갔다는구려. 돗자리에 앉으니까 파인애플을 잘게 썬 것을 먹으라고 내놓았어요. 소문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빨강머리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여자를 본 곳은 빨강머리가 처음으로 그 여자를 만난 지 3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나이가 19도 채 못 되었어요. 얼마나 절묘하게 잘생겼던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요. 무궁화의 그 정열적인 매력과 짙은 색깔이 여성이더란 말씀이요. 키는 큰 편이고 호리호리하며 그 종족 특유의 섬세한 이목구비에다가 커다란 눈은 종려나무 아래의 고요한 물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검고 곱슬곱슬한 머리는 등 뒤로 늘어뜨리고 향기로운 화환을 머리에 얹고 있었어요. 손도 예뻤어요. 손이 작고 모양이 절묘해서 보는 사람의 심금을 뒤 흔들어 놓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엔 여자가 곧잘 웃어댔어요. 생긋이 웃는 품이 아주 반할 지경이어서 보는 사람의 무릎이 떨렸단 말입니다. 살결은 여름날에 무르익은 밀밭 같았어요. 참, 그 모양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소. 너무 아름다워서 실제 인물 같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젊은이가 여자는 16이고 남자는 20이었지만 첫눈에 그만 서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동정이나 공통된 이해관계나 이지적인 유사성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고 소박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거야말로 아담이 잠을 깨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슬같이 청신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정경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동물들의 자웅을 서로 끌어들이는 사랑, 신들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이루어 놓는 사랑, 삶에 깊은 의미를 주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들어보신 일이 없을 줄 압니다만 현명하고 냉소적인 프랑스 공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인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라고요. 대개의 인간들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쓰디쓴 진실이지요. 하지만 둘 다 사랑을 주고 둘 다 사랑을 받는 그런 연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자 태양도 그 자리에 정지한 채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을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그토록 젊고 아름답고 순박하던 이 두 젊은이와
그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쓰립니다. 밤의 맑은 하늘에서 초호를 비추는 보름달을 바라보면 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미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착하고 귀엽고 상냥했고 남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순진하고 솔직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싶군요. 남자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이 세상의 유람기에 갈대로 피리를 만들고 산골짜기 개울에서 목욕을 하던 수풀의 요정들처럼 영혼이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반인 반수의 신들이 수염이 난 반인 반마 같은 괴물이 등에 타고 숲속의 빈터에서 뛰노는 전경을 볼 수 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영혼이란 지니고 있기에 성가신 것이고 인간이 이것을 발전시키자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빨강머리가 이 섬에 왔을 그 즈음에는 백인들이 남양에다 전파시켰던 한 전염병이 퍼졌던 판이라 주민들 가운데 3분의 1은 죽고 없었어요. 여자도 가까운 일가 친척을 다 잃고 먼 친척집에서 살고 있었다나 봐요. 이 집에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주름살이 진 쪼그랑 할머니가 둘, 젊은 여자가 둘, 그리고 남자 한 사람과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빨강머리가 며칠 동안 그 집에 묵고 있었어요. 그러나 빨강머리 생각엔 그곳이 해안에 너무 가까워서 백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자기의 은신처를 알려줄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한순간이나마 자기네들 두 사람끼리만 있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가 보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몇 가지 안 되는 여자 물건을 챙겨가지고 그 집을 떠나서 야자수 및 풀밭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저기 저 개울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아까 당신이 건넜던 그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데 남자가 무서워하니까 여자는 깔깔대고 웃었죠.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첫째 번 나무의 끄트머리까지 오긴 왔는데 그 다음에는 남자가 용기가 나지 않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죄다 벗고서야 큰 마음 먹고 건널 수 있었는데 여자가 옷을 머리에 이고 건넜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있던 빈 오두막에 눌러앉아 버렸죠. 여자가 이 집에 대해 무슨 권리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섬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이 복잡한 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염병 바람에 사망했던 건지 그것은 나도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여기에 이의를 거는 사람도 없고 해서 두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해 버렸죠. 가구라고는 깔고 잘 풀도짜리 2개와 거울 조각 하나 그리고 한두 개의 주발뿐이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곳에서야 그만하면 살림을 시작하는데 족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에겐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행복한 사랑에도 역사가 없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의 나날이 너무 짧은 것 같았어요. 여자에게는 토인 이름이 있지만 빨강머리는 여자를 셀리라고 불렀다는구려. 그는 토인 말을 몇 마디 재빨리 주워 배워가지고 여자가 자기에게 즐겁게 얘기를 해주는 사이에 몇 시간이고 돗자리에 누워있곤 했다는 겁니다. 남자가 말이 없는 친구였는데 아마도 사나이의 마음이
원래부터 감동을 받는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자가 그곳 토산 담배와 핀다누스 잎사귀로 만들어주는 권련을 쉴 새 없이 피우면서 여자가 능숙한 손가락으로 풀돗자리 만드는 것만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요. 가끔 토인들이 찾아와서 종족 간의 싸움으로 이 섬이 어지럽던 옛날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도 했답니다. 이따금 산호초 위로 낚시질을 나갔다가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한 바구니 잡아오는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새우잡이를 나갈 때도 있었다는구려. 오두막 주위에는 바나나가 많이 열려 있어 셀리는 그것을 따다 구워서 검소하게 식사로 때우기도 했죠. 여자가 야자 열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도 알았고 개울가의 빵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명절날에는 조그만 돼지를 한 마리 잡아 불돌 위에 얹어 요리도 했답니다. 개울에서 함께 멱을 감기도 하고 저녁에는 두 사람이 초호로 내려가서 커다란 녹골이 받침새가 달린 통나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바다는 짙푸른 색깔이었으나 해가 질 무렵에는 포도주 색깔이 되어 마치 호모이시에 나오는 바다 같았고요. 하지만 초호에서는 그 빛깔이 무한하게 다양해서 나목, 자수정, 취옥 같은 빛깔을 이루었는데 해질녘에는 이것이 잠시 황금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갈색, 흰색, 분홍색, 자주색의 산호 빛깔이 일고 산호가 나타내는 형상도 신기로웠죠. 이것은 마치 마술의 정원 같고 바삐 돌아다니는 물고기는 나비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것이 사실 같지 않았거든요. 산호 사이에도 하얀 모래바닥이 깔린 웅덩이가 있었고 여기서도 물이 눈부시게 맑아 멱을 감고 나서 시원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두 사람은 땅거미가 지는 속을 부드러운 풀바퀴를 밟으며 손을 잡고 개울로 돌아왔죠. 이럴 때면 구간조가 야자나무에 앉아서 시끄럽게 마구 지저귀어댑니다. 이윽고 밤이 찾아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창공이 유럽의 하늘보다 훨씬 더 멀리 뻗친 것 같고 상쾌한 바람이 문이 열린 오두막집으로 살살 풀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시금 맞이하는 그 긴 밤도 너무나 짧은 것 같았답디다 그려. 여자는 16이고 남자는 20이 들락말락했지요. 새벽은 그 오두막집의 나무 기둥 사이로 스며들어 서로 팔을 껴안고 잠들어 있는 그 귀여운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해는 이 두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갈기갈기 갈라진 큰 바나나 잎사귀 뒤로 숨었죠. 이윽고 페르시아 고양이가 앞발을 내밀듯 익살맞은 심술로 두 사람의 얼굴에 황금빛 햇살을 쏘아대지요. 그러면 졸린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또 하루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죠. 주가 지나서 달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려. 아무튼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정열적이었다고 말하기를 나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정열이란 언제나 그 속에 비애의 그림자가 깔리고 비통과 고뇌의 기미가 내포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기네들 마음속에도 신이 있음을 인식한 바로 그 첫날과 다름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들을 만나서 물어보았다고 한들 두 사람 생각 같아서는 보나마나 그들의 사랑에 종말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겠다고 했겠지요.
사랑의 근본적인 요소가 그 영원성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빨강머리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아주 작은 씨가 뿌려져 있었는데 이것은 빨강머리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니와 여자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자라서 권태증을 일으켜 놓은 것이었어요. 하루는 포구에서 온 토인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영국의 고래잡이 배가 정박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그래, 호두와 바나나를 가지고 가면 담배 한두 파운드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하고 빨강머리가 말했답니다. 셀리가 만들어준 핀다누스 담배가 독하기는 해도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마음에 차야 말이지요. 그래서 벼랑간 맛도 없고 냄새도 고약하고 톡톡 쏘는 진짜 담배 생각이 간절했더랍니다. 파이프 담배를 못 피운 지도 그 사이 여러 달이 되어서 생각만 해도 입에서 침이 흐를 지경이었으니까요. 무슨 불길한 예감이라도 들었다면 셀리는 한사코 그런 짓을 말리려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이 들어서라도 자기에게서 남자를 빼앗아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산으로 올라가서 푸르기는 해도 달콤하고 물기 많은 야생 오렌지를 커다란 바구니에 한 바구니 따서 모았죠. 오두막집 주위에서 바나나를 따고 야자나무에서도 열매를 따고 빵나무 열매와 망고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폭우로 가지고 갔지 뭡니까? 침이 많아서 통나무 배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담아 싣고서 빨강머리와 고래잡이 배의 소식을 알려주었던 토인 소년이 노를 저어 암초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셀리에게는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이튿날 소년이 혼자서 돌아왔지요. 온통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전하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배를 저어 나가서 고개잡이 배에 다다르자 빨강머리가 고함을 쳐서 불렀더니 백인 한 사람 뱃전으로 넘겨다 보면서 배로 올라오라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던 과일을 배에다 옮긴 다음 빨강머리가 그것을 가판위에 쌓아 놓았어요. 백인과 빨강머리가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하더니 무슨 합의를 보았던지 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 담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빨강머리는 당장에 그것을 받아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지 뭡니까? 빨강머리가 커다란 구름 같은 연기를 입에서 열심히 뿜는 것을 보고 소년도 따라서 흉내를 냈다는군요. 이윽고 선원들이 빨강머리에게 뭐라고 하자 그는 선실로 들어갔답니다. 호기심이 나서 지켜보던 소년이 열린 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술병과 술잔이 나오더랍니다. 빨강머리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죠. 그러자 선원들이 빨강머리에게 뭐라고 물어본 모양인데 빨강머리가 머리를 저으며 웃더라나요. 선원들 중 맨 먼저 말을 건 사람도 같이 따라서 웃더니 빨강머리 술잔에 또 한 잔 가득히 따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마시고 짓거리더라는군요. 얼마 안 있어 자기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광경을 보기가 실증이 나자 소녀는 그만 가판위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어요. 누가 발길로 차는 바람에 잠이 깨어 벌떡 일어나 보니까 배가 천천히 초울을 빠져나가고 있더래요. 보니까 빨강머리는 테이블에 앉아 두 팔에 머리를 무겁게 괜 채 깊은 잠이 들어 있어서 소녀는 빨강머리가 있는 쪽으로 가서 깨우려고 했다나요? 하지만 누군가가 거친 손으로 자기 팔을 붙들어서 보니까 선원 한 사람이 험악한 얼굴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배전을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빨강머리에게 고함을 쳤으나 곧 붙들려서 배 밖으로 내던져졌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 떠있는 통나무 배까지 헤엄쳐 가서는 그것을 밀고 암초가 있는 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통나무 배를 타고 내내 흐느껴 울면서 해안까지 왔답니다. 사건이야 뭐 뻔하죠. 그 고래잡이 배는 선원들이 탈주와 질병 때문에 일손이 모자랐던 것이고 말강머리가 배에 올라오자 선원 계약을 하자고 했던 것이죠. 말강머리가 거절하자 선장은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고는 납치해 간 것이지요. 셀리는 너무나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했거든요. 토인들이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어디 여자가 말을 들어야죠. 먹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여자도 지쳐서 침울한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오랜 시일을 두고 여자는 포구에서 초호를 바라보며 행여나 빨강머리가 도망쳐 나오지는 않을까 헛된 희망을 안고 지냈습니다. 양쪽 뺨에 눈물을 흘리며 몇 시간이고 하얀 모래사장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몸을 이끌고는 개울을 건너 행복했던 그 조그만 오두막으로 돌아오곤 했죠. 빨강머리가 이 섬에 오기 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은 여자가 자기네들에게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여자는 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빨강머리가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헤어졌던 바로 그곳에 아직도 자기가 있음을 그가 알아주기 바랐던 거죠. 넉 달이 지나서 여자는 사산을 했습니다. 해산 자리에 누워있는 동안 노파가 와서 도와주며 오두막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이제 셀리의 생활에서는 기쁨이란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여자의 고뇌가 견딜만해지니까 그 대신 깊은 우수의 빛이 찾아들게 되었지요. 감정이 격렬하긴 해도 극시 일시적인 이런 토인들 사이에서 그렇게나 지속적인 감정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여성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조만간 빨강머리가 돌아오리라는 그 깊은 신념을 버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자는 빨강머리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냘프고 조그만 야자나무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쪽을 바라보았거든요. 드디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요. 닐스는 이야기를 그치고 노곤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결국 여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고 선장이 물었다. 닐스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3년 뒤에 다른 백인과 가까워졌죠. 선장은 우둔하고 빈정대는 듯이 킬킬대고 웃었다. 그런 건 토인들에게 보통 있는 일이죠. 하고 서인장이 말했다. 닐스는 증오의 눈초리로 선장을 쏘아 보았다. 어째서 저런 우둔하고 비대한 자가 자기에게 그렇게도 격렬한 반발심을 일으켜 놓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닐슨의 생각은 종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과거의 추억으로 마음이 벅차 있었던 것이다. 그는 2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심한 음주와 도박과 조잡스럽고 관능적인 생활을 하던 아피아의 실증이 나고 야심만만하게 자기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그 출세의 길마저 잃어버린 것을 체념하고자
병든 몸으로 이 섬에 처음 왔던 시절이다. 그는 스스로 크게 이름을 내겠다는 희망을 단호히 버리고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불과 몇 달 동안의 삶을 조심스럽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토인 마을의 해안을 따라 2마일 떨어진 곳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흑백 혼혈의 상인집에 방을 얻어 있었다. 하루는 야자나무 숲 사이의 풀밭길을 따라 정처 없이 헤매다 셀리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오두막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의 아름다움은 가슴을 황홀하게 해주다 못해 고통마저 안겨줄 지경이었다. 그때 마침 셀리를 보았던 것이다. 처음 보는 미인인데다 그 검고 아름다운 눈의 어린 비애는 그에게 이상한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원래 카나 가족은 얼굴이 잘생긴 종족이어서 그들 사이에는 미모란 드문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상이 잘생긴 동물의 미모다. 속이 비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셀리의 그 비극적인 눈은 검은 것이 신비마저 어리어 있고 암중무색하는 인간 영혼의 쓰라린 복잡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집 주인인 상인이 들려주는 사연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은가요? 하고 닐슨이 물었다. 그럴 턱이 없지요. 아니, 배에서 고용 계약이 끝날 때까진 아직도 2년이 남았고 게다가 그 무렵이 되면 이미 여자일은 죄다 잊어버리고 말걸요. 남자는 잠이 깨어 자기가 선원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자 굉장했을 거요. 누군가를 붙들고 싸우고 싶었더라도 이상할 것 없을 테죠. 그렇지만 허허 웃고 참을 도리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도 한 달쯤 지나서는 섬에서 빠져나온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됐을 겁니다. 그러나 닐슨은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병이 들고 약한 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빨강머리의 눈부신 건강이 닐슨의 상상력을 움직이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 자신은 못생긴 사나이이고 용모가 보잘것없으면서도 타인의 미모를 무척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열렬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또 확실히 열렬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다. 이 두 젊은이가 서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은 그에게 특이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거기에는 언어의 표현을 절한 절대자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다. 닐슨은 개울가의 그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다시금 찾아갔다. 어학의 재주가 있는 데다 이 방면의 공부에 익숙한 정력적인 정신의 소유자였고 이 지방 토의 연구에 이미 많은 시간을 바쳤던 것이다. 이러한 구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 사모와 어에 관한 논문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셀리와 같이 있는 노파가 그에게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다. 노파가 카보주와 담배를 권했다. 노파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생겨서 기뻤던 터여서 노파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는 셀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그에게는 나폴리 박물관의 사이키상이 연상되었다. 이목구비가 한결같이 사이키상처럼 선명하고 순결한 선을 지녔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처녀 티가 났다. 닐슨이 여자를 껴서 입을 열게 한 것은 여자를 두세 차례 만나고 난 다음이었다. 그러나 빨강머리라는 사람을 아피아에서 본 일이 있는가고 묻는 것이 고작이었다. 빨강머리가 없어진 뒤 2년이 지났지만 여자는 아직도 빨강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얼마 안 가서 닐슨은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오직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매일같이 개울가로 가는 일을 삼가고 있었고 몸이 셀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상념만은 언제나 셀리와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던 터라 그저 여자를 쳐다보고 이따금 여자의 이야기 소리라도 듣기만 바랐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사랑이 순결함을 기뻐했다. 그래서 그 우아한 용모를 에워싸고 아름다운 환상을 짜나갈 기회만을 여자에게서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야외, 균일한 기온, 휴식, 소식 이런 것이 건강에 예기치 않은 효험을 가져다 주었다. 밤에도 체온이 그리 무서울 정도로 오르지 않았다. 기침도 덜해지고 체중도 늘기 시작했다. 반년이 지나도록 출혈이 없었다.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망이 드디어 엿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을 주의 깊게 고찰해 본 결과 무척 조심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미래에 기대를 건다는 게 그에게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 활동성이 있는 생활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명백했다. 하지만 섬에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일이고 얼마 안 되는 수입도 다른 곳에서는 불충분하지만 여기서 살기에는 넉넉했던 것이다. 야자 열매를 재배할 줄 알아서 이것으로 직업이 마련될 것이고 책과 피아노를 가져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민감한 마음은 이런 계획이 모두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욕망을 자기 자신에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는 셀리를 원하고 있었다. 여자의 미모를 사랑할 뿐 아니라 고민하는 눈 뒤에 깃들어 있음을 간파한 바로 그 어렴풋한 영혼마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정열로서 여자를 도취시킬 생각이었다. 마침내는 여자가 모든 것을 까마득하게 잊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황홀한 느낌 속에 빠져 다시금 맞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나 이제 기적적으로 이루어 놓은 그 행복을 여자에게도 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는 여자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여자가 거절했다. 미리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그것으로 실망하지는 않았다. 조만간에 여자 쪽에서 굴복할 것으로 단단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은 막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노파에게 자기의 소망을 얘기했더니 노파와 이웃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것을 알아차리고 남자의 청을 받아들이도록 셀리에게 강력히 권고해 왔다고 해서 그는 적이 놀랐던 것이다. 뭐니 해도 토이는 누구나 백인과 살림을 차리면 좋아했고 거기다 섬의 표준으로 본다면 닐슨은 부자였다. 닐슨이 묵고 있는 집주인이 여자에게 찾아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고 타일러 주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도 않겠거니와 또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빨강머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러 주었던 것이다. 여자의 반항은 닐슨의 욕망을 더해줄 따름이었고 그처럼 순수하던 사랑도 이제는 고민하는 정열로 화해버렸다. 그는 무슨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셀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았다. 이윽고 남자가 끈질기기도 하고 여자를 에워싼 사람들이 한결같이 탄원해 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설득하는 바람에 지쳐버린 나머지 여자가 동의를 했다. 그러나 이튿날 그가 기쁜 마음으로 여자를 찾아갔을 때 여자가 빨강머리와 함께 살던 집을 밤사이에 불살라 버렸다. 노파가 그에게 달려와서
홧김에 셀리욕을 마구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노파를 옆으로 비키게 손짓을 하고 타일러 주었다.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오두막집 자리에 방갈로를 짓겠다고. 피아노와 방대한 책을 가져오기만 한다면 유럽식 주택이 사실상 더 편리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껏 여러 해 동안 살아왔던 그 조그만 집이 세워졌고 셀리는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여자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던 최초의 몇 주일이 지난 뒤 그는 별로 행복한 걸 알지 못했다. 지쳐서 굴복은 했지만 여자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만을 그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가 어렴풋이 보았던 그 영혼은 손에서 빠져나가고 말았다. 여자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을 그는 알았다. 셀리는 여전히 빨강 머리를 사랑하고 내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빨강 머리가 신호만 하면 자기의 사랑이며 다정한 마음씨며 동정이며 너그러움이며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일순간의 주저도 없이 자기 곁에서 떠나갈 생각임을 닐스는 알아차렸다. 닐슨의 비통한 마음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다. 그는 고민에 사로잡혔고 실쭉한 표정으로 반항하는 여자의 그 꿰뚫을 수 없는 자아를 쳐부수고자 했다. 이제는 사랑도 고통으로 화했다. 친절로서 여자의 마음을 녹이려 해보았으나 여전히 굳은 채로 있었다. 무관심한 척해 보았으나 여자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간혹 화가 나서 욕을 해주면 여자는 말없이 울기만 했다. 간혹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여자가 사기에 지나지 않으며 영혼이란 것도 단순히 남자 쪽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여자 마음속의 내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의 사랑도 이제는 감옥으로 화해버려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다. 그러나 단순히 감옥문을 열기만 하면 될 텐데 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힘마저 없었다. 이것이 마음을 괴롭혔고 끝내는 감각과 희망마저 잃어버렸다. 결국은 가슴을 불태우던 그 불길도 다 꺼져버리고 여자의 시선이 잠시라도 그 가냘픈 통나무 다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이미 분노가 아니라 조바심이 그의 가슴을 메우고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을 습관과 편의라는 유대에 묶어서 두 사람은 같이 살아왔던 것이고 이제 그는 피식 웃으면서 자기의 옛 정열을 회고할 뿐이었다. 여자도 늙은이가 되었다. 이곳 섬 여자들은 빨리 늙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자에게 애정도 없지만 그래도 관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여자도 남자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그는 피아노와 책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다. 닐슨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제 과거를 회고하며 짧은 시일이나마 빨강머리와 셀리 그 정열적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아직도 절정에 달해 있을 그때 자기들을 갈라놓은 그 잔인한 운명에 두 사람은 감사해야 할 것 같군요. 그들은 고민을 했던 게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고민이었고 사랑의 진짜 비극은 면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하고 선장이 말했다. 사랑의 비극은 죽음이나 이별이 아닙니다.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에서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갔을 것 같습니까? 정말이지 여자가 곁을 떠난다면 못 견딜 만큼 온 마음과 정신을 바쳐 사랑했던 그런 여자를 이제는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사랑의 비극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닐슨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주 기이한 일이 하나 생겼다. 닐슨은 선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닐슨의 시선은 마주 앉은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으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상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마주보는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의 상이었다. 이것은 마치 유달리 땅딸막하거나 터무니없이 길쭉하게 보이는 비뚤어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생긴 것이어서 이 비대하고 추악한 늙은이에게서 그는 젊은이의 상을 어렴풋이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탐색하듯이 재빨리 상대방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뜻하지 않은 걸음이라도 분수가 있지. 이 사람이 하필 바로 이런 자리에 왔단 말인가. 벼랑간 가슴이 떨려 약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사로잡혔다. 그의 염두에 떠올랐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사실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린 아직 통성명을 하지 않았구려. 하고 닐슨은 불쑥 말했다. 선장은 상을 찡그리더니 교활한 웃음을 킬킬대고 웃었다. 게다가 심술궂고 끔찍스럽게도 저속하게 보였다. 이름이라고 들어본 지가 젠장 하도 오래되어서 내 자신까지도 잊어버릴 지경인걸요. 하지만 지금껏 30년 동안 이곳 섬 사람들은 날 항상 빨강머리라고 불러왔어요. 그는 나직하게 거의 들리지도 않는 웃음을 웃으며 거대한 몸짓을 흔들었다. 참으로 음란한 정경이었다. 닐슨은 소름이 끼쳤다. 빨강머리는 몹시 흥겨워하고 충혈된 눈에서는 눈물이 두 뺨으로 흘러내렸다. 닐슨은 무서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토인 여자였으며 약간 몸집이 당당해 보이고 건강하면서도 비대하지 않은 검은 살결이 여자였다. 토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잿빛 머리에다 살결이 검어지기 때문이다. 여자는 검정색의 마더 하보드를 걸쳤는데 천이 얇아서 무거운 젖가슴이 드러나 보였다. 판가름이 날 순간은 왔다. 여자가 무슨 일로 닐슨에게 뭐라고 하자 닐슨이 대답했다. 그는 자기 목소리가 그 자신에게나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았는지 궁금스러웠다. 여자가 창가의 의자에 앉은 사나이를 냉담하게 한번 힐끗 쳐다보고서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판가름 날 순간은 왔다가 그대로 가버린 것이다. 닐슨은 잠시 동안 도무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계시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소찬입니다만.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빨강머리가 말했다. 그레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야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떠나렵니다. 내일은 아피아에 도착되도록 하고 싶으니까요. 아이를 하나 딸려보내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강머리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닐슨이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 하나를 불렀다. 소년에게 선장의 행선지를 알려주자 소년은 통나무 다리를 따라 걸어갔다. 선장이 뒤따라갈 채비를 차렸다.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하시오. 하고 닐슨이 말했다. 염려 마시오. 닐슨은 선장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다. 선장이 야자나무 사이로 사라진 뒤에도 그는 여전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 사나이가
바로 자기의 행복을 막았던 자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껏 오랜 세월을 두고 셀리가 사랑해왔고 또 그렇게도 길을 쓰고 기다렸던 자란 말인가. 이것은 정말 괴상한 일이다. 그는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나서 주위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속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서글프게 웃어대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마침내 히스테리로 변했다. 신들이 그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던 것이다. 인제 그도 늙었다. 이윽고 셀리가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알렸다. 그는 마주 앉아 먹으려고 했다. 지금 셀리에게 아까 의자에 앉아있던 뚱뚱한 늙은이가 셀리가 열렬하게 절면마저 버려가며 잊지 않고 있던 바로 그 연인임을 알려준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다. 예전에 셀리가 자기를 그토록 불행하게 만들어서 미워졌던 때 같았으면 그는 기꺼이 이 말을 했을 것이다. 그때 같았으면 셀리가 자기 마음을 괴롭혔듯이 그도 셀리의 마음을 괴롭혀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까닭인즉 그가 셀리를 미워한 것도 결국 그녀를 사랑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관심마저 없어졌다. 그저 마음이 내키지 않은 듯이 어깨를 움츠렸다. 아까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고 잠시 후에 셀리가 물었다. 그는 당장 대답해 주지 않았다. 셀리도 늙었다. 뚱뚱하고 늙은 토인 여자가 된 것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여자를 그토록 미친 듯이 사랑했던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기 영혼의 보물을 모조리 다 바쳤으나 셀리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낭비라고.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셀리의 얼굴을 쳐다보자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오직 경멸뿐이었다. 그의 참을성도 이윽고 지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셀리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수쿠노 선의 선장인데 아피아에서 왔어. 그래요? 고향 소식을 전해주었어. 큰형이 많이 아프다는데 가봐야겠어. 오래 가 계실 건가요? 닐스는 어깨를 움찔했다. 더없이 아름다웠던 사랑의 주인공들이 이제 보잘것없이 늙어버린 추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해 주는군요. 세월의 흐름은 사랑도 격정도 그리움도 미움도 집착도 묻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썸머신 모음은 사랑의 비극은 무관심이라고 하는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